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DWD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이번 시간에는 복지 전달 체계의 최후의 보류, 희망복지지원단의 26년도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삼더미 같은 공문과 서류틈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시군구 담당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해볼 자료는 그 202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지침 중에서도 바로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파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군구 전체의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이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현장의 거친 파도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담당자님이 실무에서 특히 그 타부서나 예산팀과 협의할 때 강력한 무기로 쓸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드리는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룰 이 26년도 자료는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나온 행정규칙의 나열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담당자님께서 현장 최전선에서 뛰는 사례관리사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활용하셔야 할 아주 정교한 전술 매뉴얼입니다. 특히 올해 강조된 부분들은 담당자님의 관리 감독 권한과 직결되어 있으니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가장 먼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죠. 담당자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가장 큰 미션이 뭘까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네네. 첫째는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움이 절실한데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기 상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담당자님 피부에 가장 와닿으실 텐데요. 네, 어떤 건가요? 바로 현장 사회복지 업무 부담의 경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가는 복지 업무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엄청나죠, 사실. 네, 그 엄청난 업무 하중이 터지지 않도록 시군구 차원에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며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바로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군구 담당자 관점에서 이분들에게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맡겨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순한 민원 상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네, 직접 대상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그 복잡한 욕구를 조사해서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연계하는 아주 복합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죠. 게다가 관할 읍면동의 사례관리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군구 단위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다루는 대상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좀 더 특수한가요? 네, 읍면동 수준에서 해결하기 힘든 이른바 고난도 사례 관리를 전담하죠.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심각한 저장강박증이 복합적으로 얽힌 실타래를 푸는 해결사들입니다. 이야, 진짜 쉽지 않은 업무네요. 네, 그리고 담당자님께서 시스템상으로 각별히 챙기셔야 할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하나 명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이관된 전화 업무 처리입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 129에서 이관 콜이 내려오면 그 즉시 접수하는 건 기본이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나 진행 상황을 전산에 입력해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뭐 최대한 빨리 하세요가 아니라 아예 3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못 박아둔 거라 담당자님께서 각 사례관리사분들의 업무 스케줄을 조율할 때 이 이관콜 처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셔야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일 이내 입력 규정은 나중에 지자체 평가와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지표니까요. 이들이 고난도 사례에 집중하고 이런 타임라인을 엄수할 수 있으려면 불필요한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이번 가이드를 읽으면서 담당자님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인데요. 자료에 아예 부적절한 운영 사례라고 콕 집어 경고를 날린 부분이 있습니다. 타부사 차출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타 부서나 읍면동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 사례관리사에게 일반 복지급여 신청 서류를 검토하게 하거나 창구에서 단순 접수를 받게 하는 행위,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도의 취지를 진짜 뿌리채 흔드는 일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담당자님께서 엄청난 예산과 공을 들여 최고급 스포츠카를 뽑았는데 타부서에서 그 차를 마트장 보는데 쓰겠다고 빌려달라는 격입니다. 아, 확 와닿는 비유네요. 그쵸?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인력을 일반 행정 보조로 쓰는 건 엄청난 낭비잖아요. 만약 다른 부서에서 인력 지원을 핑계로 이분들을 차출하려고 한다면 담당자님께서는 이 명시된 지침을 든든한 방패 삼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담당자님께서 그렇게 울타리를 단단하게 쳐주셔야 이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할 고난도 사례에 에너지를 온전히 쏟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든든한 정예 요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선발하고 대우해야 하는지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니 229개 시군구에 총 1,092명이 활동하고 있더군요. 계산해보면 시군구당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주 소수의 핵심 인력만 배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 기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담당자님께서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채용되는 순간 이미 현장의 베테랑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2년 이상, 2급은 무려 4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가 많은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나 간호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머릿수 채우기용 인력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담당자님, 이렇게 어렵게 모셔온 베테랑 전문가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를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시군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 타 시군구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 연수를 100% 온전히 다 인정해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두었어요.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국가가 왜 이렇게 강력한 신분 보장을 요구하는지 그 본질이 확연히 보입니다. 사례관리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즉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형성이요? 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위기가구가 하루아침에 속사정을 털어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불안해서 담당자가 1년마다 바뀐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아, 연속성이 깨지니까요. 그렇죠. 업무의 연속성이 곧 복지의 품질인 셈이죠.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십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육아, 질병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담당자님께서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라도 채용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둔 거군요. 맞습니다. 단 한 달이라도 사례관리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담당자님과 예산부서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자님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예산팀을 또 어떻게 설득하나 한숨 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지침서가 담당자님의 훌륭한 협상 무기가 되어줍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자료에 명시된 처우 개선 항목을 보면 기본 인건비는 당연하고 위험수당, 교통비, 복지 포인트까지 전부 지방비로 추가 편성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시간에 근무수당 챙겨주시는 걸 간과하기 쉬운데요. 아, 야근이 잦은가 보죠? 이분들 업무 특성상 야간이나 주말에 위기 상황이 터져서 급하게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기본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반드시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담당자님, 예산부서와 회의하실 때 딱 이 대목을 펼쳐 보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부서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온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높여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증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세월 행정 시스템 같은 전산망 권한도 확실하게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상자문을 두드릴 때 그 시군구 마크가 찍힌 번듯한 신분증 하나가 주는 공신력은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권한과 자원은 주지 않은 채
어려운 짓만 떠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이렇게 든든하게 처우를 보장해 주었다면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줘야겠죠.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서 제가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크게 놀라고 또 한편으론 가슴이 먹먹해졌던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대책 부분이군요. 네, 바로 사례관리사 안전대책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 그냥 행정지침서인 줄 알고 텍스트를 읽어내려가는데 와, 이건 거의 국가대표 특공대원들의 생존 호신술 매뉴얼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담당자님께서 관리하시는 복지 현장의 서늘한 민낯입니다. 사무실 아니라고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상담실의 물리적 환경부터 아주 통제적으로 세팅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자님, 지금 부서 내 상담실 책상 위에 혹시 무거운 꽃병이나 뾰족한 가위가 있진 않나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대상자가 그걸 집어드는 순간 바로 흉기로 돌변하니까요. 맞아요. 심지어 벽에 걸린 유리액자나 잿더리 같은 것도 전부 위험 요소로 분류해서 치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상담실 자리 배치도 소름 돋게 디테일합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담자가 1초라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출구를 양쪽으로 2개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조상 출구를 하나밖에 못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직원, 즉 상담자가 문과 가장 가까운 쪽에 앉아야 합니다. 시야가 꺾여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그 블라인드 스팟에는 반사거울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사무실 환경 통제가 이 정도인데 통제 불가능한 남의 진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현장 방문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담당자님께서는 소속 사례관리사들이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에 철저한 사전 브리핑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네, 현장 방문 수칙을 보면 긴장감이 감돕니다. 방문 전 시스템과 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알코올 중독 여부, 폭력 전과, 최근의 심리적 흥분 상태를 반드시 더블 체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싸한 느낌이나 위험이 감지된다? 혼자 가면 안 되겠죠? 네, 혼자 영웅처럼 나서지 말고 즉각 관할 지구대에 경찰 동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국에 4만 명 넘게 구축된 좋은 이웃들 같은 자원봉사자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무조건 2인 1조 이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상담 중에 벌어지는 언어폭력이나 위협에 대한 대처법도 담당자님께서 꼭 숙지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흥분해서 욕설을 쏟아낼 때 직원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상황을 훈계하려 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위법행위가 지속되면 단호하게 지금부터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사전 고지를 한 뒤 기기를 켜서 명확한 증거를 채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군구 담당자님께서 발휘하셔야 할 리더십의 핵심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폭언이나 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절대 사례관리사 개인에게 알아서 합의하거나 참으라고 떠넘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서 차원에서 시군구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기관장이 나서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철학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나오는 물리적 탈출 방법입니다. 담당자님, 얼마나 현장에서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잦으면 국가공무지침서에 이런 구체적인 호신술이 적혀 있을까요? 사례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네, 저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면 보통 본능적으로 뒤로 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두피가 다치니까 억지로 빼지 말고 잡고 있는 상대방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강하게 젖혀 꺾어서 풀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을 졸리는 상황의 대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양팔을 곧게 위로 번쩍 들어 올린 다음 재빠르게 몸을 회전시켜서 빠져나오라고 아주 구체적인 동작을 지시하고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놀랐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팔을 물렸다면 짐승에게 물린 것처럼 뜯어내려다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니 오히려 물고 있는 상대의 입 안쪽으로 내 팔을 더 깊게 확 밀어넣어서 상대가 헛구역질하게 만들며 빼내야 한답니다. 담당자님, 이 문장들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상처가 멍이나 찰과상 같은 육체적인 피해로만 끝날까요?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마주한 공포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침서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의 심리적 개입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고가 터지면 즉각적으로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록을 남겨야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은 물론이고 옆에서 그 끔찍한 상황을 지켜본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소진 방지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죠. 담당자님께서 챙겨주시면 좋을 실무적인 안전 팁도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극도로 불안정하거나 자타의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1577-0199번으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 번호. 스마트폰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기초센터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잖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막막할 때 전문가의 개입을 즉시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생명줄이죠.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잦은 외부 통화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거나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을 위해 통신료를 지원해주는 안전지킴이 제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님께서는 우리 지역 직원들이 이런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예산과 제도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부터 처우 개선, 그리고 생존을 방불케 하는 안전대책까지 2026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쭉 짚어봤습니다. 담당자님, 오늘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마다 엑셀 파일에 숫자 채워넣으며 평가 지표로만 바라보던 그 사례관리 실적 1건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는 욕설을 묵묵히 견뎌내고 어쩌면 물림파를 상대 입속으로 밀어넣으며 도망쳐야 했던 땀과 눈물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시면 우리 지역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의 공무원증은 제대로 목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 대상자를 마주하는 그 좁은 상담실의 문이 열리는 방향이 혹시 탈출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우리 지역의 복지 영혼들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